내 이름은 이지혜, 올해 69세다. 30년간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아왔다. 퇴직하던 날 복지센터 원장님은 내게 따뜻한 말과 함께 꽃다발을 건넸다. 이지혜 선생님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몇 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제는 선생님 노후를 즐기실 시간입니다. 그 30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마주했다. 자식 셋을 키우고 가진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게 된 박명자 할머니, 전세금을 빼서 자식 주택 청약에 보태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린 김할아버지, 손주 유학비에 보태주느라 정작 자신은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된 최할머니, 그분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가슴을 저미게 했다. 매 상담이 끝날 때마다 그분들이 내게 했던 하소연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지혜 선생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요.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은 내게 단순한 상담 기록이 아니었다. 매 순간 내 수첩에 빨간 펜으로 새겨졌다.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말 것. 돈은 부모의 힘이자 자유다.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 자식의 집에 사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내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에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퇴직 후 1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내게 예고 없이 시련이 닥쳤다.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정도였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파스를 붙여보고 약을 먹고 따뜻한 물에 찜질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MRI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지혜님, 양쪽 무릎 관절이 거의 다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으세요. 인공관절 수술이 시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던 내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다. 수술 후 재활은 생각보다 더 혹독한 고통이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한 탓에 혼자서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모든 행동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사는 재활 기간 동안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무렵 큰아들 민수가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당분간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죠.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30년간 지켜왔던 내 공간을 뒤로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보살핌에 안도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두 손주까지 모두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음과 죽을 끓여주었고 손주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내 방에 와서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늦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어머니, 저희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해서요. 아이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손주들은 내가 TV를 보는 거실보다 자기들 방에 있는 걸 더 편하게 여겼고 며느리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했다.
과거에 내가 상담했던 어르신들이 겪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와 부엌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니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도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며느리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았다. 나도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내게 했던 하소연이 이제는 내 현실이 되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나는 그들의 짐이 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삶의 마지막 장을 타인의 시선과 불편한 눈치 속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들 집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 지영이네 집에도 가볼까 해.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당황하다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릴까요라는 말에 담긴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나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나를 작은 딸 지영이네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나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아들은 이미 나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이네 집은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정성껏 꾸며준 작은 방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딸과 사위는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배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사위 준호도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점차 말수가 줄더니 결국엔 인사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내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삶은 뒷전이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들의 눈물을 내 눈으로 다시 흘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더 밝게 나를 대했다. 마치 어젯밤의 대화를 내가 듣기라도 했을까봐 불안해하는 태도였다. 엄마, 오빠가 알아본 요양원 몇 군데 정말 좋은 곳들이래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더 이상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딸과 사위는 당황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내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월 4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이는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요양원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공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12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한 달에 240만 원. 연금을 깨서라도 감당해야만 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간병인 박 씨는 경험이 많아 보였고 집안일도 틈틈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이지혜님. 오늘 배정된 간병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내 상태와 집안일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기도 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고 더 큰 문제는 내 사생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 지인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요양원이라도 구경하자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행복요양원은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다. 원장은 시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식사는 영양사가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다. 30년 내내 봐왔던 그 눈빛.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때 나는 우연히 내가 5년 전에 상담했던 이씨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감옥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웠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 내 연금 180만 원. 어떻게 해도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내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다. 오랜만에 만난 주민센터 직원 정 씨는 내게 물었다. 이지혜 선생님,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 씨는 게시판으로 나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LH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포스터를 읽자마자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월세 18만 원.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비하면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비상벨도 있고 주 2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다.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나는 사회기여자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식들이 이 전세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입주가 확정되자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었다. 나는 그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 돈을 노리고 있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복지주택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내심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속내를 드러냈다. 어머니,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딸 지영이도 거들었다. 엄마, 오빠 사업 자금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보았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라는 말만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보았는데, 내 자식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만해.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내 말에 두 자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내게 전세금에 대한 문자만 보냈다. 엄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 빼실 수 있으세요?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ATM 기계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문자를 무시하고 이사 준비를 했다.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다. 입주 전날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그들은 또다시 전세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에게 손 벌리기 싫어.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내 말에 두 자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나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정 씨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 집은 작았지만 완벽했다. 무장의 설계, 비상벨, 낮은 싱크대까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꾸준한 물리치료 덕분에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지혜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세상과의 소통 창구도 넓혔다. 이웃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소소한 즐거움도 찾았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뜸했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세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내 생활을 걱정해 주었고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내 마음은 녹아내렸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나는 깨달았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아직 건강하게 20년 아니 그 이상을 살 수 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내 선택은 내가 한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